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조금 전에 끝난 주총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한 달 넘게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 사이에서 공방전이 아주 치열했죠.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벌인 삼성물산의 대대적인 마케팅전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합병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번 사태로 더욱 드러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기 어려웠다는 점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바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흡수 합병안 결정 소식 짚어보고요. 이번 사태 주인공이었던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사명 한국대체투자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지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주총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넘게 지금 진통이 있었고요.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지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오늘 그 공시한 바에 의하면 9시에 이제 주총회를 개최하기로 됐었는데 아마 한 30분 정도가 늦어진 9시 반 정도에 이제 성원이 돼서 개최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주총장에 많이 가보고 합니다만은 일반 분들은 이제 주총이 개시되고 나서 표결할 때까지 그 부분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사실 변호인들은 주총이 열리기 한 3시간 전부터 현장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위임장이 제대로 된 서류를 갖추었느냐, 모든 뭐 서명이라든지 서식이 다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역시 양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7, 8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대거 동원돼가지고 일일이 표에 대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양측 간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예고요. 오늘 이제 결과에서도 상당히 지금 한 3% 정도가 안 되는 정도의 차이로 이제 찬성이 됐다라는 굉장히 결과가 근소한 차이였네요. 아주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주총과는 달리 아마 팽팽했을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뭐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삼성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합병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두 회사가 합해진다는 것보다는 삼성의 지배 구조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확립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면이 있는데 이렇게 뭐 처음에는 참 일방적으로 합병이 될 줄 알았는데 엘리엇가 등장해 가지고 상당히 시소 게임을 갔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도 앞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중요한 일은 좀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님은 통과를 미리 예측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장 마감할 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두 종목 다 아주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일모직은 5% 이상 하루 종가 상승 마감을 했고 삼성물산 역시 한 4%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미리 합병이 될 거다, 통과될 거다 하는데 배팅을 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감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합병이 될 거 아니냐 감을 근데 예상하신 것보다는 조금 근소한 차이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국민적 관심이 다 모였었는데 이번에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의 주주들뿐이 아니라 이거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과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근소한 차이로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됐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는 중에 현지에 파견된 기자 연결 지금 되겠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지 분위기가요?
네,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는데요. 당초 주총은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위임장 원본 확인 작업 지연 여파로 30분가량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주주총회 참석률은 83.57%였는데요. 승인 안건이 통과되려면 55.7%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3분의 2가 넘는 69.53%의 찬성표가 나와서 합병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합병회사의 명칭은 삼성그룹의 창업 정신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합병 등기 예정일은 9월 4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5일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함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합계가 51%를 넘는데요. 그룹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부문 내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사업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이번 합병 승인을 통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장남식 기자, 현재 큰 소란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큰 소란은 없고요. 주총 시작 전에 이제 뒤늦게 주주들이 몰리면서 좀 주주 사이에서 이 주총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네,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군요. 장남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현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삼성 측이 좀 많이 불안했죠. 그래서 소액주주들 위임장 확보, 표심잡기 작전 아주 치열했고요. 후반부에는 또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사실은 이번 일을 진행되는 걸 보면서 과연 삼성이 회사 측 입장에서 경영진의 입장을 대리하는 저런 식의 행태를 과하게 해도 되는지라는 법률적인 문제를 저는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만약 미국적 기준이었다면은 저렇게 과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의 법률적 입장입니다. 뭐냐면은 경영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주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조율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마치 한쪽 주주의 목소리에 편승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만을 계속해서 회사 돈을 써가면서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물량 공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돼야 되는 이제 이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했는데에 비해서는 결과는 사실 한 3% 채 못 미치는 정도의 찬성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이번이 오늘 이제 주총으로서 의안은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합병안의 좀 본질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 어떤 의도에서 기획이 됐을까요? 삼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모직의 바이오 산업이 있잖아요. 바이오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에는 상사가 있고 건설이 있으니까 이제 해외 영업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이제 해외 영업망에다가 좀 퍼뜨려 보겠다. 그런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배 구조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합병이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제조업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제 금융을 지배하고 그런 지배 구조의 단순화 그런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떤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역동적인 지배 구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첨가를 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있어서 시너지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 삼성 측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엘리엇은 별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바이오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일모직에서 바이오를 통해서 어떤 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상장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 그것이 명확하게 발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요한 어떤 정보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제일모직이 상장됐을 당시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것이 엘리엇이 등장을 하고 이 시너지가 뭐가 있어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평가가 있으니까
갑자기 아니 바이오도 있고 이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뒤에 모순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합병이 되면은 그룹 전체의 어떤 지배 구조가 단순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순기능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엘리엇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합병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문제 삼은 것은 합병 비율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삼성물산의 주가는 거의 저점에 와 있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이제 상장된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 40% 정도밖에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가에 있는 이 시점에 왜 합병 비율을 그렇게 정하느냐의 문제였지 합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나치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언론들을 비롯해서 삼성 측에서 이것은 뭐 합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내지는 뭐 이것은 뭐 먹튀다 우리나라 어떤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참 우려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병의 필요성은 있고요. 합병 시점과 비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럼 그러한 어떠한 그 지적을 무릅쓰고 삼성이 이런 합병을 감행한 데는 뭔가 또 속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찜찜한 구석이 뭘까요? 일단 엘리엇 입장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그 서류상으로 들고 나오는 게 합병 비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병 비율 중에서도 자산 가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자산 가치가 지금 시장 가격에 반영이 덜 돼 있다.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저평가돼 있다. 그거는 자산 가치를 놓고 보면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PBR이라는 지수가 삼성물산도 그렇고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 외국계 자본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용하려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를 서류상으로 들고 나왔는데 삼성 쪽에서는 우리 자본시장법 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아닌 시장 가격, 마켓 프라이스에 의해서 정해진다 하는 거를 가지고 끝까지 소송전에서 법적으로 이제 붙었죠. 붙어가지고 1, 2심 다 삼성이 승리를 했는데 앞으로 전개될 여기서 이제 엘리엇이라는 이 헤지펀드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투자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상황 전개가 좀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질문을 약간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속뜻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승계 구도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 교수님 대답 가능하시겠죠?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삼성에 이제 앞으로 이제 3세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 지배구조 확립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배구조를 좀 확립시켜 보자. 사실 삼성의 그 지배구조 확립 작업은 아주 옛날에 그 에버랜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이제 그 뭐 합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가불 관리지는 안 되는데 단지 이제 합병 비율, 합병 가액,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본 그 시장 자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통법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것이 조금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기 나름인데요. 법 자체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그 합병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와가지고 이제 상장 법인들 간의 합병은 그 주가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 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시장 질서를 위해서 합병 가액을 시행령에서는 주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법에는 이제 투자자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정신을 시행령에서 제대로 구현을 했느냐 하는 그런 또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시행령을 할 때는 그 모법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시행령하고 그 법 간의 충돌이 생기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연료가 되면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삼성 측의 주장은 법대로 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마 엘리어트 측은 그것이 과연 합당한 시행령이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넣으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엘리엇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우리 그 자본시장법 그 시행령을 가지고 끝까지 울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한간에서는 국내에서 불리하니까 아무래도 또 미국이나 자기네 근거지로 ISD뿐만이 아니라 뭐 엘리엇이 소재하고 있는 델라웨어 델라웨어 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엘리엇이 지금 결정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아마 엘리엇 측 변호사들은 이제 조치청 무효 소송을 아마 접수할 겁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지금 모든 자료들이 아마 봉인되어 있을 겁니다. 법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 필요적으로 취하는 조치인데요.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자본시장법 그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행령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참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합리적인 정보가 반영이 돼가지고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달 전, 일주일 전, 최종일 전 종가를 해가지고 가중 평균을 두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을 단순하게 도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상장된 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이 삼성 계열사와 지배주주가 51%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한 40% 남짓이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합병을 발표를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자, 변호사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요번에 합병이 승계구도를 위한 편법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네네.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보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제 삼성물산의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1%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모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계열사를 통한 지분과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51%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의 가치를 낮게 하고 이쪽의 가치를 높게 함으로써 합병을 해야만이 합병된 회사의 지분을 지배주주가 이제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어떤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엘리엇이 합병 비율 내지는 시장에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을 때 삼성으로서는 어떤 후퇴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합병 비율을 고치게 되는 순간 어찌 보면 목표 중에 하나였던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합병 비율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과 엘리엇의 공방이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엘리엇의 좀 논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논리가 부족한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생각할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법에 반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그 모법 간의 그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의 뭐 다툼의 소지는 남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우리 시장의 좀 정서가 사실 그 외국계 헤지펀드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결국엔 뭐 엘리엇도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삼성과 엘리엇의 공방에서 삼성이 조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았나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 당연히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죠. 모든 투자자 투자의 기본 원칙 중에 제일 근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거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뭐 그런 전문 투자자한테 돈을 맡길 이유도 없고 문제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싸게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파느냐 아니면은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느냐 엘리엇처럼 거기서 이제 행동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엘리엇 같은 그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 적법 절차를 따라가지고 이러한 주주의 권한을 찾기 위한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
적법하지 않은 예. 뭐 그게 국내법이 됐건 국제법이 됐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어긋나는 그런 과도한 행동을 했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가 갈리겠죠. 예. 근데 과거에 국내에 이렇게 보면은 몇몇 그 헤지펀드 예. 혹은 사모펀드 예. 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속칭 먹튀라고 또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헤지펀드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 전략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한 15,000개 이상의 헤지펀드가 활약을 하고 있고 예. 그중에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한 4%도 안 됩니다. 지금. 소수이군요. 네, 굉장히 소수죠. 예, 예. 소수인데 요 몇 가지 국내에서 벌어졌던 아니면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 헤지펀드나 뭐 그런 외국계 자본을 일반화시키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또 다른 위험에 그렇죠. 저희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예, 수가 예. 있다 예. 하는 게 좀 우려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라 이제 그냥 우리나라 그 언론의 어떤 그 엘리엇 사태가 있은 이후에 이제 그 기사나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있는 부분이 엘리엇이 이제 합병 비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제 7.12%가 있다라고 경영 참여를 공시했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나오는 게 또 다시 이제 먹튀 논란이었습니다. 네. 얘네들은 또 시세 차익이나 노리고 빨리 이 나라를 떠가지고 론스타라든지 뭐 소버린 같은 그런 우리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몰고 갔는데 엘리엇이 내놓은 반박 자료가 지난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한국에 투자를 했었고 예. 이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온 게 언론들이나 삼성 측에서 나온 게 이제 애국주의였었습니다. 예. 애국주의 마케팅 내지는 공포주의 마케팅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이건 외국 애들 아니냐. 예. 근데 사실은 여기 저보다 더 전문가도 계십니다만은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명분을 찾습니다. 명분에서 밀리면 자기네들 혼자만의 힘을 갖고는 어떤 기업도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예. 명분만큼은 밀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과 어떤 리서치를 합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 모든 상황들이 명분이 밀리지 않느냐, 이건 삼성이 명분 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나왔던 건데 예.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이제 먹튀 프레임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애국주의 이제 프레임으로 갔는데 예. 문제는 여기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 외국에 있는 그 방송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호소를 거의 모든 언론이 하고 있는 것과 우리 삼성의 시장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그냥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만 가지면은 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실망감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뭐냐면은 투자를 다시 철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뭐 삼성을 지켰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자본시장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큼은 아마 부인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십시오. 이거 뭐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배구조가 좋아지면은 예.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명제를 가지고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동주의 펀드들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주식을 샀어. 예.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배 구조가 취약한데 개선한다. 그것도 어떤 객관적인 접근은 좀 불가능한 문제 아닌가요? 그래 이제 그 시장이 처한 상황이나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래서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배 구조가 좋아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예. 그 기업의 가치가 좋으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자연히 지배 구조가 좋아진 거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런 식의 이제 아규먼트인데요. 기업이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지배 구조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 지배 구조와 기업의 가치 관계는 어떠한 그 일정한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생각은 지배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지배 구조는 어떤 나라의 특정한 나라의 그 지배 구조. 예. 그것이 이제 우리 그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배 구조라는 것은 그 나라마다 예.
또 이게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그 지배구조를 하나를 우리가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잡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예. 또 그런 또 비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이번에 행동주의 엘리어트 펀드에 대해서 좀 비판하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동주의 이 펀드나 예. 또 이번에 이 삼성물산의 케이스나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주주 가치의 극대화. 그렇죠. 근데 행동주의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주주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예. 지배구조뿐이 아니라 뭐 자산 배분이 잘못돼 있다, 예. 아니면 코스트가 너무 많이 지불된다, 아니면 뭐 CEO나 뭐 그런 그 임원들의 월급이 과하다, 예.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배당이 적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예.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행동을 취하는데 주주로서의 정당한 그 권리를 행사해서 예. 이런 거를 조금 더 개선을 시키고 바로 잡아놓으면 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행동주의 액티비스트, 엘리엇 같은 액티비스트 하면은 먹튀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예. 투자 기간이 짧다. 얘네는 이익 실현만 하고 나갈 거다 예.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엘리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들, 예. 사모펀드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기금이 또 행동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장하성 교수님이 했던 그 기업 지배구조 펀드는 행동주의 펀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전략은 그 투자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장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일반 펀드들에 비해서 예.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와중에는 이제 미리 예. 자기가 투자 기간을 줄여가지고 나갔던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우려도 있겠군요. 예, 자, 지금 없지 않아 많은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시 26분 56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후 1시 구간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100선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내 힘을 잃고 현재는 0.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2075.3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 이유는 외국인이 어제 매수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루 만에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수급 현황 살펴보시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도하고 있습니다. 각각 887억 원, 2,356억 원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만이 3,219억 원을 사들이면서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780선을 돌파하면서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이내 힘을 잃어서 현재는 0.57%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42포인트 하락한 769.9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수급 주체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연일 매수 행진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436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601억 원 매도량이 집계가 되고 있고 개인만이 378억 원 기관과 함께 동반 순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 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87%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는 데 반해서 눈에 띄는 종목 제일모직 아니겠습니까? 제일모직이 현재 3.87%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52일간의 숨가팠던 이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드디어 합병 승인이 됐는데요.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어제장에서 기대감을 반영하며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그리 매도에 나서면서 제일모직 현재 주가가 3.87%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다음카카오, 동서,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인 이 셀트리온이 연일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0.6% 하락한 82,0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82,600원이라는 이 가격대 앞으로 어떻게 향방이 가로지를지 이 램시마가 분수령인데요. 램시마가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매출량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현재 주가가 0.6%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카카오가 약보 앞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CJ ENM이 5.96%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해서 각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실 텐데요. CJ ENM이 전 사업 부분에 걸쳐서 대체적으로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CJ ENM 현재 5.96% 오른 8만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오후 1시 구간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이의 의결권 분쟁이 다른 기업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영권 보호 법안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 분석회사는 국내 30대 그룹 상장사 25곳이 외국계 펀드의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14곳은 삼성물산처럼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대주주 우호 지분보다 많아 외부 공격에 취약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외국계 자본의 간섭 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이 많아 재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제2, 제3의 엘리엇이 한국 공습을 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칼 아이칸은 2006년 2월 스틸 파트너스와 연합해 KTNG 지분 6.6%를 3,35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후 자산 매각과 신임이사 선임 등 사사건건 경영에 개입했습니다. 이 펀드는 그해 12월 막대한 수익을 거둔 채 손을 털고 나갔는데요. 당시 KTN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려 2조 8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SK는 영국 개수버린 자산운용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한 뒤 경영권 분쟁에 나서 큰 곤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소버리는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SK그룹과의 표 대결에서는 패했지만 2005년 7월 지분 매각에 따른 차익 등으로 9천억 원의 이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태에 앞서 삼성물산은 2004년도에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의 지분 5%를 사들인 뒤 우선주 소각을 요구했습니다. 헤르메스는 경영 분쟁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거두고 떠났는데요. 이 같은 외국계 펀드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재계는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주주 이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죠. 이번 엘리엇 사태로 다시 외국 투기 자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과연 해치펀드 공격 우려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든 경영권 보호 법안 추진은 근본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겠습니다. 박희준 앵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자, 먹튀로 일컬어지는 일부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물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자본시장의 건강한 외국 자본들은 또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 주식 상황 좀 살펴보면서 좀 제일모직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실망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만 가지고 그렇게 속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으로 이제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만큼은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 외국 투자자들과 많은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한국의 지배 구조 때문에 많은 주가들이 이제 디스카운트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의 희망을 걸었던 게 외국인들의 투자자였던 분위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보여왔던 행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걸 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높여주고 어떤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4, 5년 동안 초지일관 어떤 일관된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이번 이상하게도 삼성물산에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지금까지의 원칙과 관행을 모두 깨고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의결권 자문위원회라는 걸 소집조차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난 과거 한 4, 5년 동안을 보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덜 민감한 사안에서도 늘 의결권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지난 2주 전만 해도 SK와 비슷한 사안, SK와 SK CNC 합병권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이요. 근데 이번에는 소집조차 안 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원칙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의 뭐 압력이 있었을 것이고 예. 이번에 만약에 지금 결과로도 보여집니다만은 만약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다라면은 부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의결권을 행사했었을 때 지금까지 모든 행사들은 자기가 캐스팅 보팅을 안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든 그 결과에 미친 영향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요번이 어쩌보면 유일하게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조차도 자기 역할을 안 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지금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변호사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 이번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습니다.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병을 하는 건 저는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합병 비율이 그렇게 책정된 것 자체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소액주주의 어떤 그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 말씀을 한참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부 저 사정도 좀 알고 있고 그런데 ISS라는 기관이 삼성물산의 합병은 반대 권고를 했고 제일모직은 찬성 자문기관이죠. 그쪽에서 제일모직한테는 제일모직 주주들한테는 찬성을 해라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합병이라는 M&A라는 한 가지 이벤트를 두고 양쪽에 두 가지 다른 의견, 다른 권고를 한 거죠. 그 이유는 거기에 입각해서 이렇게 볼 때 국민연금이라는 그 연기금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모직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삼성 계열사의 최대 주주죠, 지금 현재. 삼성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가 넘어가고 국내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한 26% 이상을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삼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삼성물산의 합병 찬반을 결정할 때 삼성물산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전자는 어떻게 될 거고 모직은 어떻게 될 거고 다른 기업은 어떻게 될 거고 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삼성그룹의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또 다른 포트폴리오 그 밖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큰 그림에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이번 합병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지금 좀 전에 변호사님하고 거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합병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또 방향성은 맞았다.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삼성이 이번에는 조금 어딘지 모르게 삼성답지 못했다. 이 과정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아마추어 냄새가 났다. 98년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때 하고 대응했던 거하고 요번에 한 1개월 반 남짓 이 조그만 헤지펀드 그렇게 크지도 않은 헤지펀드를 맞상대로 싸우면서 전 직원이 40여일 동안 총동원이 돼가지고 주주들을 설득하느라고 버렸던 이 노고가 조급하고 불안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아쉬웠다는 점은 여기서 비효율성 그들이 추구하는 주주 가치를 생각할 때 뭐 많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물산 같은 경우는 뭐 한동안 얼마나 큰 낭비고 손실인가. 이거를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액티비스트가 활동을 개시했다 하는 감이 오면은 전문가 집단이 프로페셔널 집단이 외부 내부 전문가 집단이 물밑에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막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들의 대응팀이 꾸려져가지고 시스템에 따라서 항시 그런 그 액티비스트를 관찰하고 있는 팀이 존재를 하고 이 정도 글로벌 기업이라면 그런데 우리 이 삼성이나 또 다른 기업들에서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번에 사실 이제 삼성이 시장의 마지막에는 또 이제 애국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호소를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뭐 다 외국 펀드들이 부정적인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왕 아나운서가 소개했던 것처럼 또 일부 헤지펀드들,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또 국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지적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왜 그러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한테 우리가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본래 우리나라 그 기업이 이제 재벌이잖아요. 예. 재벌이 원래 자기 적은 지분을 가지고 큰 그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죠. 이거는 예. 뭐 어느 정도 문제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취약한 것이고 예.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 취약에 나와 있는데요. 취약한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성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1980년도 미국 유학 갈 때는 하더라도 그때는 소니가 아주 체계적인 기업이었고 삼성은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3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소니는 없어졌고 삼성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 삼성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의 이제 지배구조의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이번에 건드는 것이 바로 합병 반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그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것은 참 세계적인 인류 기업인데 인류 기업에서 이렇게 저렇게 당황스럽게 일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민연금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넓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합병되는 측과 합병하는 측의 어떤 기업의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것만큼은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그 상황은 SK와 SK CNC 상황에서 더 컸습니다. SK CNC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었고 합병을 찬성을 했었어야만이 자기네 전체 포트폴리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었습니다. 제일모직의 지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삼성물산의 지금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것을 전체적인 파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그렇다 하면은 그 결정을 투자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두 가지 의안을 전부 자문위원회에게 넘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내지는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 절차가 이번에는 완전하게 무시가 됐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조차도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삼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저도 외국 나갔을 때 삼성 간판을 보면 마음 뿌듯해지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느낄 겁니다. 근데 요번에 엘리엇이나 뭐 과거에도 몇 차례 그런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세운 주장이 경영권을 달라, 이사직을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합병 비율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머니에서 있는 금괴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넘어가는 걸 보고 주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것이 삼성은 한국 건데 이거를 공격하지 않느냐, 지배구조가 약한 거를 물고 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 이렇게 확대 해석이 돼야 되는지 이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헤지펀드 다음 타겟은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우리가 후진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서 키운 우리 기업들 외국 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국민 정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뿐이 아니라 현대도 그렇고 국민 기업, 국민 기업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삼성이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 자체를 합병이 곧 국익이다. 또 삼성이 곧 대한민국이다. 나중에는 막판에는 이런 프레임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게 먹혔습니다. 국민들한테.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대머리 독수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가져가려고 그래?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제 현대차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경영권이 지금 아주 불안전하고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또 하나 요새 저는 그러니까 외국계 투자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몇 가지 불만 지금 경영상의 몇 가지 불만들 예를 들어서 한전 부지를 매입한 것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또 외부 요인도 뭐 엔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라이벌인데 토요타 자동차가 뜨고 있고 그러니까 내적 외적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행동주의 헤지펀드들뿐이 아니라 외국계 자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룸이 있다. 이런 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자,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헤지펀드도 말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영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먹튀라고 일컬어진 그런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들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도 뭐 몇 가지의 그런 안들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합병이라면 이제 저희 말하는 적대적 인수합병. 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적대지는 그 말 자체가 뭐 적대적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인상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적대적이라는 말은요, 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만 주주들한테는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가 그 외국 영어를 번역할 때 조금 저는 잘 번역해야 된다 싶은데 그 적대적 호스타일 테이크오버라 그러니까 적대적. 적대적은 뭔가 좀 우리가 어감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뭐 기업을 탈취한다. 이런 인상이 좀 많이 박혀 있는데 사실은 그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영진들이 뭔가 성과를 못 내면 경영진들을 갈아치우자. 그래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더 주자. 그게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대적 인수합병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면도 필요하고 지금 아까도 지금 그런 경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포이즌 빌이라든지 또는 뭐 차등 의결권제 그렇게 하면 이제 현 기존 경영진을 보호해 주는데 현 경영진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주주 이익 가치의 제고에 연결되느냐? 그건 또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현 경영진들을 더 보호해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는 경영진들이 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소액주주들의 그 권익을 희생했다는 것이 좀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오히려 경영권을 보호를 못 해줘가지고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런 또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경영권 보호가 오히려 우리나라 그 기업 발전에 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뭐 정경영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경영권 보호 장치를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토론을 그래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군요. 저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경영권을 가장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영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경영을 가장 잘하면 소액주주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을 가장 잘했다는 거 보기일 수도 없는 기업이 우리 경영권 보장해달라 하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교수님 계속 이렇게 모호하게 답을 피해가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경영권 보호 장치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의 반대면인 우리나라에서 그럼 경영권 침탈 행위 내지는 M&A 적대적 M&A가 이루어졌느냐? 저희가 알고 있는 기억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기업에서는 없었습니다. 다 우호적으로 합의하에 넘긴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다 망해가야만 사실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M&A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쁘게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정도 규모의 자본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이 정도의 M&A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 석학들도 많이 의아해합니다. 일본과 더불어 이제 많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거를 미리 우려해가지고 경영권 보호 장치를 더해서 어떤 이제 이렇게 성벽을 더 쌓아주자라는 논의 자체가 앞서도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경영권 보호 그 장치들 있죠. 포이즌 필, 골든 파라슈트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제도들, 그러한 툴, 장치들이 등장한 게
1980년대입니다. 예. 미국과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일본은 조금 늦었고 예. 그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80, 90년대가 사모펀드들, 특히 소위 얘기하는 바이아웃 사모펀드들의 예. 전성기였습니다. 바이아웃 사모펀드들이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허스타일 테이크오버, 적대적 인수합병, 예. 기업을 사가지고, 멀쩡한 기업을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피스 바이 피스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예. 제일 유명했던 게 그 영화 프리티 워먼이라고 있죠. 예. 프리티 워먼에서 나왔던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바로 그 코아프레이트 레이더였습니다. 예. 기업 사냥꾼이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유명했었는데 8, 90년대 너무 그게 말 그대로 전성기였으니까 예. 그 사모펀드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켓에 등장했는데 그 등장 도입 배경에는 예. 원래 그 모티베이션이 뭐였냐면 건실한 아니면 미래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예. 중소기업들을 그 창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앞으로 미래 비전, 예. 그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단지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그 기업 사냥꾼한테 기업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뿔뿔이 쪼개지면은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해가지고 국가에서 SE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이 법을 도입을 했고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작은 소규모의 예. 그런 벤처기업 그런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어폐가 있죠. 예. 상황이 안 대기업 맞는. 경영권의 의결권을 좀 높여주는 특히 국내 방향으로 같은 좀 경우는 대기업 되고 있죠. 경영권에서 순환 출자가 지금 허용되고 있고 예. 거기다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무기를 하나 더 준다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도 좀 드릴 질문들,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요. 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사명 한국대체투자연구원장 이지수 변호사 세 분 모시고요. 이번에 그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아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예. 주총을 앞두고 삼성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언을 했죠. 이번 합병을 통해 새로운 삼성물산으로 도약하겠다.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합병을 지지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공언들 선거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처럼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외형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에서도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